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비밀의 방이 나왔고, 이 비밀의 방에서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 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관상가 사이의 전화 연결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었는데요. 끊이지 않는 무속 논란, 도대체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오늘 자세히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특별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서강대 K종교학술 확산연구소의 김동규 연구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무속을 연구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예. 많습니다. 예, 좀 이따 좀 자세히 네.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김건희의 건진 불당을 오늘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실엔 일본 신 아마테라스 굿당이 있더라는 겁니다. 임금 왕자를 새기고 태연히 TV 토론장까지 나타났던 윤 전 대통령을 많은 유권자가 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정에까지 관련자들을 계속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우리 그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저 석유 많아요. 정치인과 무속, 역사를 살펴봐도 그리 낯선 조합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수준이 심각했죠. 국가 정책과 인사, 심지어 비상계엄 국면에서도 무속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치와 무속, 이 기괴한 조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일본 신까지 등장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테라스? 네. 아마테라스 상이 발견이 됐다고요? 야, 이름만 듣고는 그리스 신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네. 혹시 아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종교학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요? 예. 뭐 저기 아마테라스 그러면 일본의 태양신을 의미하고 천황과의 뭐 아주 조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제가 일본 종교를 전공하지는 않지만 뭐 사실 태양신과 관련한 신화는 예. 세계 어디에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종교의 기원과 관련해서 아주 뭐 19세기 정도에 나왔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태양신 숭배가 아마 최초의 종교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태양신이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하여간 지금 아직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죠. 왜 건진이 그러니까요. 일본의 아마테라스 상을 모시고 있었느냐. 네. 지금 이게 아직은 안 밝혀진 거죠. 네.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아니 그리고 그냥 공개된 법당에 있으면 그나마 좀 덜 음험해 보일 텐데 비밀의 방이 따로 있고 그 방에 아마테라스가 있었다고 하니까 더 뭔가 그러니까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일단 첫째 비밀의 방 아니던데요. 아니 그 방송에 나온 것만 보면 왼쪽 편에 부처를 모신 법당이 있고 우측 편에 뭐 일반적인 굿당 혹은 신당 형태로 되어 있던데 비밀의 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또 하나의 신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층에 있는 불당 뒤에 약간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더
추정하기로는 고액을 내는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방이 아니었겠느냐 내지는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무당들은 말이죠. 그 내림굿을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신들이 더 들어오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인연에서건 자신에게 들어온 신으로서 이제 모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신당이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을 모신다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뭐 산으로 바다도 기도를 가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 때문에 모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조상과 관련해서 인연이 돼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님인데 고객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가령 신을 모시고 있다가 그 신을 한국에 있는 무당에게 전부 넘기는 경우도 봤어요. 야, 양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혼 양도 그런 같은 경우도 느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 물론 이렇게 무당들 내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궁금한데 나중에라도 이게 진실이 밝혀질지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정치와 무속, 정치인과 무속인들인데 일단 윤석열 정부를 벗어나서 좀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어떤 말을 한 적이 있었냐면 정치인들은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뭐 어디 용한 사람 있다고 하면 대번에 수첩관에서 전화번호부터 물어본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들은 얘기만 해도 뭐 아무개 정치인이 어디를 자주 간대더라. 네. 아무개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듣고 어떤 패션을 고수한대더라. 네. 뭐 딱 떠오르는 사람 네. 있죠. 네. 하여간 뭐 별별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거 네.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17대 국회였는데 그때는 뭐 이런 문화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정치인들이 거의 전매 형태든 뭐 이게 신점이든 뭐든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뭐 조언을 듣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뭐 아무개 정치인은 어느 지역에 공부를 많이 한 농사짓는 무슨 누구를 찾아간다더라 이런 게 그냥 당연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변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어떤 변수를 본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을 탄다라고 하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보다 어떤 직종보다 궁금할 수밖에 없고 예측 불허다 보니까 네. 많이 의존하는구나. 근데 그 의존도가 정말 그걸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걸 좀 참고형으로 이렇게 참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지 거의 대부분은 본다라는 인상을 그 당시에 출입 기자로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법조계. 법조계도 이 무속에 상당히 많이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조계도? 네, 법조계도. 왜 영화에 보면 검사들이 뭐 정보를 대선 받죠. 앞두고 대선 앞두고 막 구타러 다니고 뭐 이런 건 장면들 나오는데 그럼 법조계는 이거 유죄 나올까요, 무죄 나올까 이거 물어보나요? 아니 이제 법조계도 이제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승진과 관련해서 네, 또 이제 무속의 힘을 많이 빌리기도 하고 관운을 보는구나. 네, 그거 풍등이라 그러나요? 등 띄우는 거? 그걸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새로운 흐름인데요. 저도 잘 풍등을 띄우는 건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검사 이렇게 법조계 분들이 오셔가지고 승진 관련해서 네네. 어떤 줄을 서야 되는지 뭐 그런 고민될 수 이야기는 들어본 네.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노상원 씨가 네. 그 군산에 그러니까 그 무속인 찾아가서 네. 사람 이름 쭉 대면서 어떻게 될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는 거. 맞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줄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자기가 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실명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지금은 생존해 계시진 않는데 어떤 모 정치인은 거의 매일 점을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 모 전직 대통령도 참 그렇게 점 보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사 많이 나왔는데 유력 정치인이 뭐 그 조상의 묘를 이장을 했다. 그렇죠. 뭐 부모님 네. 묘를 이장했다. 큰 선거 앞두고. 네, 뭐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공고에 기사화된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정치는 무속과 이렇게 가까울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무속을 찾는 사람들의 경향이 예. 미래와 관련한 즉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사실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기득권 권력자들의 어떤 무속을 활용하는 방식처럼 보이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 대한 설명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삼재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그죠. 네. 예. 아홉수. 맞아요. 그건 사실 무속 혹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설명 체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가령 서구에서는 뭐 한국보다 훨씬 더 합리성 혹은 뭐 소위 말하는 근대성이 더 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런 설명 방식들이 많이 없어졌죠. 혹은 뭐 기독교가 이미 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격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 과학이라든가 혹은 기독교 내에서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재, 사주 혹은 신병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적인 설명 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자녀가 입시나 네. 입사를 앞두고 있을 때 자녀의 운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를. 그다음에 너무 안 풀려. 너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 풀려. 그래서 뭘 받아옵니까? 부작 받아오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기복의 성격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 기복은 당연히 모든 기본으로 종교에 깔고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무속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특징인 거죠. 손바닥 왕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손바닥 왕은 최근 뭐 기사도 워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속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다 요즘 점점 주술 이런 용어를 네, 쓰더라고요. 맞아요. 주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무속과 주술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주술은 사실 실제적 관계가 없는데 그 관계가 관념 속에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관계적으로 전이되는 형태의 사고방식을 주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머릿속에서는 실제 왕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왕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에서의 관련성이 실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주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령 그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은유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비유법. 네. 그렇죠. 근데 그 은유가 되게 주술적인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될 거다. 비둘기는 평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비둘기를 올림픽 경기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날리는 것. 네. 그러면 세계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지요. 네, 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걸 은유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네.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술적이다라고 한국에서 평가를 하겠죠. 네. 근데 그런 사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예요. 논리적 사고와 주술 혹은 유비적, 아날로지컬 띵킹이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치인과 무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조직의 계급 사다리를 올라가면 갈수록 미신적 사고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진단을 했더니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게 사실 통제 불가능성인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다리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에 대한 통제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제 소위 여기서 말했던 뭐 표현을 빌리자면 미신에 의존하거나 혹은 조언을 그것을 참고하는 경향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제해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통제 당하는 입장이기 통제도 때문에. 있겠지만 계급의 사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정권이 더 집중이 된다는 이야기가 너무 되는 거니까. 영향력도 커 버려.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도 교수님 계속 말씀 주시는 것처럼 불확정성이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만 그런가 인생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젊은 분들도 커뮤니티 이런 데서 어디 다녀와서 무슨 점을 받고 어디가 되게 능하다 사주는 어디가 잘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내가 내 의지대로 통제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계할 수 있겠지.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인생만사 내 말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팔자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팔자대로 산다. 그러면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는 싶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뭐 점, 무속, 주소 이게 연결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탁골공원 주변에 밤에 가면은 전부 다 저기 전보는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손금도 맞아요. 담 옆에 가면 그래갖고 파라솔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이제 그 비닐로 이렇게 천막 쳐놓고 많이 가고 했었는데 진짜. 네? 사람들. 보통 이제 그 데이트하는 그 커플들이 거기 가서 뭐 연애운 이런 거 되게 많이 쳤는데 네.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맞아요. 그때 전 비용이 그런 곳에서는 3,000원, 5,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타로 이런 게 훨씬 더 유행하기 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로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다음에 또 뭘로 가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갔다가 이제 AI로 넘어가고. 저 그래서 물어봤어요. AI한테 제 사주팔자를. 저희가 한번 AI 다룬 이후에 그래 한번 어떻게 얘기하나. 뭐라고 나오던가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 성격이랑. 그래요? 네. 그 이제 복권의 어떤 기능하고 비슷한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복권의 기능이 뭐냐면 복권 이제 그 추첨이 오는 그 시간까지 그 기다림에서 오는 뭔가 이 뭐라고 할까요? 기대감과 뿌듯함. 내가 당첨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희망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막 어려운 것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오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는 어떤 위안. 근데 여기에는 결국은 뭐가 깔려 있냐면 불안심이라는 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안의 해독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의미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왜냐하면 불안은 왜 싹 트냐면 모르기 때문에 싹 트는 게 불안이다. 그런데 불안이 갖고 있는 특징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를 때 불안이 되는 거죠. 그걸 알면 그때는 그게 공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불안의 해독제는 의미인데 결국은 무속 여기에 그러니까 그 빠져들어가는 게 그 의미를 맞건 그르건 간에 준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하십니다. 그 뭐 미국 철학자 수잔 랭거라는 분이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걸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적절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위안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기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지속적이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하면 뭐 그건 네 자유니까 알아서 해. 근데 문제는 국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결정인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 같은 그럼 일반인과 또 동일하게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정 운영에 뭔가 무속의 힘이 닿는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국정이라는 건 나의 삶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게 내가 뽑은 내 손으로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무속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굉장히 내가 불확실한 걸 싫어하듯이 내 인생도 그렇게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게 굉장히 분노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층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출마하는데 자꾸 떨어져. 맞아요. 도대체 그러면 조상묘를 잘못 썼나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정치인이지만 개인적 차원인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그죠? 네. 그건 정치인이지만 개인적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그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네 돈 들지 내 돈 드나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정치인이 공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속의 힘을 빌리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그건 거죠. 정말 큰일인 거죠. 이를테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나 이번에 출마해야 될까요? 떨어질까요? 이건 물을 수 있어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네, 뭐 그런데 정치인이 안 가면 이제 정치인 가족이 가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천공이 뭐 용산이 막 좋다고 한 것까지 화제가 됐었잖아요. 여기에 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정말 옮긴 거야라는 인식을 주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정책 운영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야라는 물음표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사를 찾아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모 정치인이 뭐 내일을 빨간색을 입어야 뭐 좋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입고 다닌다더라. 뭐 속옷 색깔. 네, 뭐 이제 그냥 그 가십성으로 써요. 근데 그렇다고 정치인이 또 항의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소비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게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죠. 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임시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과 무속인, 정치와 무속입니다. 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의 순간에 도달을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나의 결정이 뭐 나의 정파 내지 우리나라의 운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당연히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근데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알면 결정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결국 불확실성이 깔려 있는 건데 이때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하느냐 내지 무엇에 의거하느냐.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보통 그렇게 해요. 그냥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관념,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것과 무속은 다른 것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데올로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든가 혹은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적인 신념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죠.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예시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거기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장악되고 휘둘리고 그 전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정치인들이 이게 무속과 연결돼서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5.16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김종필 그 당시 이제 전 총리가 이제 그 백운학이라고 대단히 유명한 그 역술인을 찾아갔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하시겠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5.16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점검을 받고 싶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관상을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 20년은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하십시오.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그럼 어떻게 말로가 되냐고 물었을 때는 이제 살짝 김종필 전 총리한테만 본인한테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제 뭐 험하게 돌아가실 거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런 맥락을 보면 역사에 되게 자기가 중요한 선택을 한다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릴 때 참고용으로 들어가지 그게 뭐 결정적인 영향이 되는 경우는 저희 못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부 때는 이게 역치된 것 같다는 인상을 좀 여러 번 받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분명 대한민국이나 모든 뭐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면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무속이 끼어들었다는 걸 보통 사람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알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불편한 지점인 건 또 사실입니다. 네. 왠지 모든 시스템이 다 무시되고 그 사람이 무속에 의해서 받은 어떤 계시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명백히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죠. 옛날에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러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는 오히려 종교적인 뭐 여기는 무속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정치적 신념, 뭐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무속과는 다른. 네. 하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론적 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비판받고 토론되고 검증되는 과정에서 다듬어져 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반면에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네.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가 이게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역사적으로 다듬어져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어떤 특정한 나의 정책 이데올로기나 정책 신념에 기초해서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결정의 근거를 공개를 하고 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 찬반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게 정치의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사람의 결정 결과에 대해서만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그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데 무속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게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조금 구분 혹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무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폭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무속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무속은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게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네네. 보거든요. 너무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 무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네. 사실은 무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 내림굿을 할 때 무당이 그런 네. 얘기를 들어요. 무당이 왜 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아요. 네. 이제 물론 여기 이건 어느 정도 정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없는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절차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무속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너무도 명확하죠. 네.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무속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속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 설명할 어떠한 어떤 뭐 절차도 보이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해 그러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무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근데 무당과 고객의 첫 만남의 장소는 딱 점을 보는 장소잖아요. 네. 네. 점을 보는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당을 찾을 때 의심을 일단 가지고 와요. 보통 그러죠. 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시키지 않을까? 잘 맞을까?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그 점 테이블 안에서는 협상 혹은 경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당이 고객에게 자기가 눈에 보이는 혹은 뭐 들리는 이야기들이 실제적이고 뭔가 설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고객이 그걸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카테고리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리 기제예요. 그러니까 무속을 찾는 사람, 그다음에 그 찾은 고객과 무속인 간의 심리 교류와 심리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결정의 근거로서 무속이 되느냐 다른 것이 되느냐는 그건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나름의 이론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와 무속을 따른다는 것은 영감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감.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공적인 성격을 띨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신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무속에 의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무속의 범주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자 기득권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속에 의지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무속에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그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할 거냐 어떤 기득권을 위할 거냐는 거기에 작용하는 게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무속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걸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은 반대로 이렇게 철학과도 유사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기득권이냐 더 많은 서민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무속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점을 봐가지고 무당의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건 무속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주술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술도 아니고 그건 개인의 욕망을 그냥 발현시키기 위해서 무속이라든가 주술적인 사고를 자기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무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논의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속이라는 개념은 교수님의 어떤 그 연구 영역에서 나오는 어떤 일반 개념으로서의 무속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속이라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나타났던 현상.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걸 자꾸 무속인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후자로만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해야 주술로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그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지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라는 사람이 이른바 무속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을 빌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럼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속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무당의 이야기, 조언을 들어볼 수는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종교적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조언을 듣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교수님은 근본적으로 종교와 그렇죠. 무속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사실 이 인식을 깔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이 정말 어려운 게 제가 이건 개인적인 건데 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철학과에 계속 한 무당분이 계속 매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철학이 내 이 무속과 연결이 돼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갖고 물론 이제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 개념의 혼용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과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속 개념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무속 개념과 약간 다르다. 또 고차원이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라스푸틴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주제를 하면은. 라스푸틴 항상 근데 나오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 라스푸틴이 그 니콜라이 16세의 그 황후한테 그렇게 그 결정적 신임을 얻었던 결정적 계기가 그 자식이 혈우병이었는데 혈우병이라는 게 한번 이제 피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먹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스푸틴이 와서 그걸 먹게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신통한 사람이다. 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이 얘기가 전해져 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서 그거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영험한 어떤 기운, 그죠? 신통한 기운 설명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거는 옳아.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따라갔던. 그래서 나라를 망쳤던. 이런 경우로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정권 통해서 드러났던 막 이야기들에 이제 무속이라고 손쉽게 갖다가 이제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억울했던 무속인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네. 아니 나는 그냥 나 찾아오는 고객들이 인생 잘 풀리라고 그냥 잘 되라고 이렇게 기원해 준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뭐 이 사회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 양 취급당하는 게 기분 나빴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은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선출되지 않은 비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는 자가 권력자의 뒤에서 대신 선택을 해줬다라는 부분은
박근혜 최순실 때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던 지점인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비선에서 결정을 했던 이 주요 결정권자가 그런 무속인의 탈을 쓰고 있었다.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뭐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는 뭐 천공이나 건진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리고 무슨 뭐였죠? 버거보살 아기동자였나 이름 뭐였죠? 아기보살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속이 끼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지점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속인이 뒤에서 결정을 했다. 무속은 나쁜 것 이렇게 연결이 됐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기보살이었구나. 안 되는 사람이 뒤에서 국민들 모르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쵸. 소위 말하는 민주제 뭐 공화정을 따르고 있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그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논의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적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정부 때도 무속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때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분석했던 한 글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속과 관련된 얘기는 정치적 수사,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릭일 뿐인 거지 아무도 무속에 대해서 무속이 무엇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여러 층위의 무속이 있는데 되게 부정적인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 수사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점들은 마찬가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관영 의원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방장관 관사에 그러니까 있으면서 출두를 할지 말지를 막 재고 있을 때 전화를 했더니 관상가가 받더라라고 지금 이걸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관상가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는지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그때 한남동 관저에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때의 상황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관상가가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사의 영역에서 과연 이것이 전부 다 규명이 될지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보려고 불렀습니다라고 그러면 진술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파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전 봤다는 것은 물증을 찾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국정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개입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히 사실로 밝혀져야 그거에 대해서 경계가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는 거고 차단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냥 개인적으로 알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들렀을 뿐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다음에 용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옮기는데 정말로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막 관절을 할 때도 관상을 보는 수염이 난 사람을 봤다라는. 그러니까 12월 3일 택일에도 혹시 영향을 미친 것이냐?부터 세간의 별별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 같은 경우에는 주중이면 그때 예산안 결의 중이었고 막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이 국회 안팎에 있는 상황이었고 주말이면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올라오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들어봐도 그날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시간을 조금 두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왜 계엄을 했지? 혹시 취임일로부터 딱 1000일인가 되는 날이었잖아요. 그게 또 실제로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그러니까 많은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데 무속 이런 거랑 연결됐나? 그런데 그게 실체가 아예 없다라고는 또 안 보여주는 여러 김건희 씨의 육성도 있었고 실제로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하니까 이 정부는 정말 재정일치 사회에서 별로 못 벗어났었던 정권이었나 보다 이런 인상을 그러니까 주죠. 저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뭐를 받았느니 샤넬 백을 받았느니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것 또 하나의 주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가 솔직히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작동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그거를 요번에 이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먼저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한 가지는 근데 좀 지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 뭐 그 한남동 관련해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무속에 의존한 게 아니라 무속을 이용한 사람들인 거죠. 이건 분명히 좀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영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 무당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관상가를 청와대에다가 두고 있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무당의 이야기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르죠. 수단화한 거다. 그렇죠. 저는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이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배척하지 않나요? 되게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엊그제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편지를 또 썼어요. 모스탄 전 대사한테 썼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요.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고 그래서 정말 무속 뭐 주술이든 뭐든 의지했다고 쳐요. 그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종교인 혹은 기독교인 이런 것과 책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하는 것들은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종교를 유형별로 구분해가지고 한 종교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끝까지 그 종교만 뭐 의지하고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예. 양립 불가할 것 같지만 다 본인 안에서 소화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간 정치적 의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국 극우 또 이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닌가? 지금 딱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에 거기서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용할 수 있고 저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수단이니까 언제라도 뽑았을 수 있고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용이라는 개념을 앞세우면은 예. 그렇게 되면 의존이면 거기에 오히려 종속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종교를 이해할 때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종교를 생산자의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정치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합리성과 상식, 논리, 민주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수의 동의를 득하느냐 마느냐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공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치인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라를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로 불가측적인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몰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게 정리를 한 겁니까, 교수님? 제가 봤을 땐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완벽합니까? 네, 근데 한 가지만 이제 뭐 사족처럼 첨언을 드린다면 그 개인의 욕망과 이렇게 뭐 일탈한 개인의 욕망과 그 일탈을 조장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 좀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일탈된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리소스들을 활용했었을 뿐인데 그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그 관계가 역전된 것처럼 개인의 욕망은 뒤에다 두고 그 개인의 욕망을 마치 무속이 조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담론 방식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시 좀 주제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